하룻밤 머물다 떠날 줄 알았던 한국. 하지만 단 5초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한 장면의 10년 경력. 베테랑 캐나다 승무원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닌 문화였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어떤 일들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국제선 항공 승무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서비스 문화와 공공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저에게 한국은 그저 많은 나라 중 하나였죠. 우리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건 단순한 항로 변경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일본 도쿄 노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으로 인천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공항 건물의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깔끔하고 효율적인 동선,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호텔 위치를 알려드리자 친절하게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려 지하철로 호텔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제 옆을 스쳐 지나갔고 한국어 안내방송은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계단 앞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젊은 엄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무거워 보이는 유모차를 들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분명 승강기를 찾고 있는 듯 했지만 주변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점점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고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외국인인 제가 나서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불쾌하게 여길까?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 주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무언의 신호라도 받은 듯 여러 방향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 2명이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어요. 교복을 입은 10대 학생이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메고 다가왔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분까지 지팡이를 옆에 두고 천천히 몸을 낮추셨습니다. 어떤 말도 눈빛 교환도 없었어요. 그저 4명이 동시에 유모차의 각 모서리를 잡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한 팀워크처럼 완벽했습니다. 젊은 엄마의 놀란 표정 위로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4명은 묵묵히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망설이던 그 짧은 순간에 이미 4명의 시민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건넸으니까요.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저희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도움의 손길은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계단 위에서 유모차를 안전하게 내려놓고 각자의 길을 향해 흩어졌어요.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는 기색도 없이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젊은 엄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도움을 준 사람들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것이 진정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아직도 지하철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처음 방문한 나라에서의 첫인상이 이렇게 강렬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활기찼고 네온사인과 간판들이 어둠을 밝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시간에 쫓기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사는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배려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식당을 찾아 걷던 중 또 하나의 작은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앞에서 걷던 검은색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길가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던 환경미화원 아주머니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허리를 굽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신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 존중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도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교류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존중이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이 단순한 개인의 친절함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목격한 광경들은 우연이 아닌 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그날, 저는 경제적 지표나 기술적 발전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캐나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들이었으니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경제적 성장만을 선진국의 지표로 삼았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 투숙객을 위한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인 듯한 마이클이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큰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진국이라고. 웃기지 마. 마이클은 칵테일 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호텔 직원들은 억지로 웃는 것 같아. 다 관광객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지. 그의 오만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불쾌했지만 첫날 경험한 따뜻함을 생각하며 조용히 자리를 옮기려 했어요. 그때 마이클이 예상치 못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다가 엎질러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졌어요. 유리잔은 크게 깨지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놀랍게도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호텔 직원 3명이 순식간에 나타나 깨진 유리를 치우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은 마이클에게 새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직원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미소를 지으며 일을 처리했어요. 마이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에 있던 한국인 투숙객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중년 신사가 다가와 마이클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다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이 청소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Sorry, are you okay? 그 중년 신사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첫날이라 피곤하시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그가 방금 전까지 비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그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문화적 우월함은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마이클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 한국인들의 절제된 대응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낯선 문화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보는 것의 중요성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음 날 서울에서의 모험을 더욱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아침 공기는 신선했고 거리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할아버지께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어보니 한국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정겹게 인사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환경미화원에게 수고 많으시다 인사를 건네는 청년들,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에게 문을 잡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지하철 안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탄 지하철에 임산부가 타자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임산부 배지를 보고 바로 알아채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기사님의 정중한 환영합니다라는 첫마디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의 배려, 깊은 대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물론 친절한 택시 기사님들이 많지만 한국의 택시 기사님들은 서비스 정신이 마치 고급 호텔의 컨시어지 같았어요. 저는 그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스며든 문화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더욱 놀라웠어요. 마치 사회적 약속처럼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구경했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인 가족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제가 혼자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기꺼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까지 추천해 주셨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는데도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빗방울에 반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순식간에 장대비로 바뀌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저는 당황한 채 급하게 근처 건물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길가는 금세 물웅덩이로 가득 찼습니다. 호텔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걸어가야 했기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슬림핏 코트를 입은 한 청년이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의 키는 180cm는 넘어 보였고 단정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세련된 안경이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빗속에서도 그의 피부는 맑고 깨끗했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완벽한 비율의 얼굴과 어깨가 넓은 체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담긴 영어는 세련되고 자신감 있게 들렸어요. 한국 특유의 억양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호텔이 그리 멀지 않아서요. 그는 망설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검은색 우산을 내밀었어요. 이거 사용하세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비를 좀 맞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당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미소에서 자신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카페는 정말 가까워요. 그리고 그가 잠시 미소를 머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억만 가져가셨으면 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캐나다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배려는 드물었습니다. 특히 그의 세련된 외모와 태도가 이런 순수한 친절과 어우러지니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돌려드리면 될까요? 저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 호텔 근처에 살거든요. 우리는 서로 번호를 교환했고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교양과 지성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별 인사를 나누기 전 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산을 받아들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저는 민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낯선 이에게 베푸는 그의 친절함과 자연스러운 매너, 그리고 세련된 외모까지. 한국 남성들은 모두 이렇게 멋진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그날의 만남은 제게 한국 남성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민준과의 짧은 만남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세련된 외모,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까지 갖춘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완벽한 주인공 같았어요. 빗속에서 자연스럽게 우산을 건네던 그 순간의 모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눈빛, 비에 살짝 젖은 까만 머리카락까지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계속되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차분히 되돌아보았어요. 아침에 만난 친절한 할아버지부터 지하철에서 본 질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빗속에서 만난 민준까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라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봤지만 한국에서 느끼는 이 따뜻함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나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일상에 녹아있는 배려와 존중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민준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은근히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감정은 오래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에 저장된 그의 연락처를 바라보며 저는 이 여행이 예상보다 훨씬 더 특별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제가 알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어요. 이곳에서 경험한 작은 친절들이 모여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나는 왜 이제야 한국을 방문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남은 며칠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다는 기대감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우산을 돌려주러 민준에게 연락해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는 현지 음식을 더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호텔 근처의 한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메뉴판은 영어로도 되어 있었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는 여전히 헷갈렸습니다. 직원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친절하게 추천 메뉴를 소개해 주었어요. 결국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직원은 직접 와서 고기 굽는 법, 쌈 싸는 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저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성과 배려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 직접 계산서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외국 손님께 감사의 의미로 10% 할인해드려요. 순간 저는 무언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그녀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어요.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이 의아했는지 그녀는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저희 나라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성이지만 받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이런 상황을 처음 마주했거든요. 캐나다나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관광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인 할증료라는 암묵적인 개념이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이건 마케팅 전략인가? 더 많은 팁을 유도하려는 건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계산도 기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순수한 환대만이 느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가로 내겠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 식당의 방침이에요. 먼 나라에서 오신 손님들께 작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할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더 부유한 나라에서 왔으니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나라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라는 겸손과 배려가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제 목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오만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자주 저는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으로 다른 나라들을 평가했던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를 이 작은 식당에서 이 순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녀에게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행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깊은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과 한글 간판들이 빛나는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자만심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물질적 풍요만이 선진국의 척도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 사회적 배려, 문화적 겸손함이 진정한 선진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할인 제안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제 인생관을 흔드는 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명동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쇼핑몰마다 외국인 전용 할인이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도 직원분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향지에 향수를 뿌려주시며 저에게 어울리는 향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작은 샘플을 선물로 주셨다는 점입니다. 부담스럽게 판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와도 좋고 마음에 들면 사도 좋다는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저녁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역시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약자석에 아무도 앉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종종 젊은이들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를 비워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도 새로웠어요. 시끄러운 통화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강남역에 내려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한복 입기와 전통차 마시기 체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한국 문화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열정적인 설명에서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후 저는 선생님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개인 명함을 주시며 다음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안내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열린 마음과 친절함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아닐까 하고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캐나다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선진국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넷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의 아침 풍경을 경험하고 싶어 호텔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태극권을 하는 분들, 빠른 걸음으로 걷는 분들, 공원 한쪽에 마련된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그 모습이 너무 생기 넘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며 함께 하자는 손짓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가 함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미소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공원을 나와 아침 식사를 하러 작은 분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오늘 추천 메뉴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주인 아주머니는 가끔 제게 다가와 맛있게 드시냐고 물어보시고 물을 새로 채워주셨어요.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계산할 때도 서비스라며 만두 2개를 더 주셨습니다. 이런 소소한 정성이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영어 해설 투어에 참여했는데 가이드분의 열정적인 설명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투어가 끝난 후 저는 가이드분께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가이드분은 자신의 개인 시간을 내어 주변 한옥마을도 간략히 안내해 주셨어요. 업무 시간 외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한국 문화를 알리려는 그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날이었습니다.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 직원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직접 와서 비빔밥 비비는 법, 된장찌개 먹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맵지 않은지, 입맛에 맞는지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 말했습니다. 외국 손님께 감사의 의미로 10% 할인해드려요. 이 말에 저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더 부유한 나라에서 왔으니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나라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라는 겸손과 배려가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자만심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도자기 공방에 들어갔는데 주인 할아버지께서 직접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관심을 보이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서툰 솜씨로 작은 접시를 만들었는데 할아버지는 끝까지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완성된 접시는 나중에 구워서 호텔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정성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강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감상하는데 옆에 앉은 대학생들이 음료수를 건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외국인과 대화할 기회를 찾고 있었대요. 처음엔 약간 경계했지만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 기꺼이 대화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한강의 밤을 한국 청년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그 문화가 다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장. 다섯째 날, 저는 이제 한국의 일상에 조금 익숙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도 모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의 청결함과 치안의 안전함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 명은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지하철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 중 한 명, 영국 출신의 마크는 한국을 깎아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친절은 가식일 뿐이야.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겠지. 관광객에게만 잘해주는 거라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저 역시 선진국 시민으로서 편견에 물들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반박할 만한 충분한 경험도 없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크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오늘 하루도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지역 시장을 방문했어요. 생기 넘치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상인들은 활기차게 물건을 팔고 사람들은 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한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서서 딸기를 사려고 하는데 상인 아저씨께서 하나를 맛보라며 건네주셨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어서 바로 한 팩을 샀어요. 계산을 하자 아저씨는 서비스라며 몇 개를 더 담아주셨습니다. 이런 정이라는 것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의 어르신께서 말을 걸어오셨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진 못했지만 한국에 온 이유와 느낌을 물어보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은퇴한 영어 교사셨어요. 정말 친절하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려주셨고 제가 꼭 가봐야 할 곳들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헤어질 때는 명함까지 주시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보여주신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크의 말이 계속 신경 쓰여서 좀 더 일상적인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서 좀 떨어진 주택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관광객이 거의 없는 동네였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분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영어 메뉴판이 없었고 직원도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도 손짓과 몸짓으로 소통하면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똑같은 친절함을 경험했어요.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맛있게 먹고 있는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곳에서도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한국 과자와 음료를 고르는데 도움을 주셨고 계산할 때는 작은 사탕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마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일반 동네에서도 외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은 친절과 배려를 경험했으니까요. 이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문화적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마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오늘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마크는 내일 저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녀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진정한 문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빗방울로 흐릿했지만 어딘가 운치 있게 느껴졌어요. 마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가 오니 실내 장소 위주로 여행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먼저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으로 가는 길 우산이 없던 저희를 본 호텔 직원이 로비에 있는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하루 종일 쓰고 돌아올 때 반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놀라워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빗물에 젖은 바닥을 청소하시는 미화원분이 계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을 들어 청소를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몇몇은 미화원분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어요. 마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국립박물관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자원봉사 가이드분들이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순수하게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열정으로 봉사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안내해 주신 할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박물관의 주요 전시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오히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점심은 박물관 내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께서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보시고는 김치찌개 먹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밥을 말아 먹으면 더 맛있다고요. 그 작은 관심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크도 이제는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진심이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비가 더 많이 내려서 실내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큰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역시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어요. 화장품 매장에서는 다양한 샘플을 제공해 주었고 옷가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그저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마크는 이런 서비스 문화가 참 인상적이라며 영국에서는 종종 판매원들이 지나치게 냉랭하거나 반대로 과하게 압박적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비가 더 심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이라 특별한 곳에서 식사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근처의 한 한식당을 찾아갔는데 비 오는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둘이 나눠 쓰려니 어깨가 다 젖었어요. 그때 가게 직원이 저희를 발견하고 뛰어나와 말도 없이 우산을 건네며 말했죠. 그냥 쓰세요. 나중에 호텔에 두고 가셔도 돼요.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왜 낯선 이에게 이토록 관대할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번 여행 내내 여러 경험을 했는데 그 순간 명확하게 답이 떠올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한국 사회에 스며든 이 공동체 의식,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맛있는 한식을 즐겼습니다. 마크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젓가락질에 도전했고 매운 음식도 용감하게 맛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우리의 서툰 시도를 보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고 식사를 마칠 때는 작은 기념품까지 선물해 주었어요. 이런 정성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진심 어린 환대로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크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가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편견에 사로잡혀 새로운 경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요. 진정한 여행이란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막연한 기대와 약간의 편견들이 모두 깨지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어떻게 간직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 길에 호텔 직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오늘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즐거운 여행이 되셨냐고 물으시며 다음에 또 한국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관심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침을 먹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 여행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관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간이었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호텔 근처 상점에 들러 작은 선물들을 샀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줄 기념품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차와 공예품을 많이 샀습니다. 이런 작은 물건들에 담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상점 주인은 제가 많은 물건을 사자 작은 부채를 하나 더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험하는 이런 작은 친절이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가 담긴 기념품이 있었죠. 명함들, 작은 메모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이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공항까지 가는 동안 영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리자 기사님은 기뻐하시며 다음에 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문득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잠시 공항 라운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행은 제게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제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공공예절과 시민의식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면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자.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보러.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가치들을 제 삶에도 적용하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항공사 본사에 한국 노선 전담을 신청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비행 중 저는 이번 여행의 모든 순간을 일기로 적었습니다. 유모차를 함께 들어올리던 사람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청년들, 길에서 만난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우산을 건네주던 가게, 직원까지. 이런 경험들이 모여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선진국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사회였으니까요. 캐나다로 돌아가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선진국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GDP나 경제 지표만으로 국가의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지, 진정한 발전은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배운 이타심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제 일상에 적용하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귀국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항공사 본사에 한국 노선 전담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운 좋게도 제 요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매달 서울을 찾는 승무원이 되었죠.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밴쿠버에서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고, 길에서 만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조금씩 영향을 받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버스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본 10대 아이가 다음 정류장에서 임산부가 타자 똑같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여행담 정도로 들었겠지만 점차 많은 동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문화와 공공 예절에 대한 이야기는 항공 승무원으로서 많은 생각거리를 주었어요. 우리도 승객들에게 더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이야기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몇몇은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저는 기꺼이 그들의 여행 계획을 도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가치를 가진 매력적인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는 더 많은 장소를 탐험하고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서울을 벗어나 부산, 제주도,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와 풍경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은 어디서나 변함없었어요. 저는 점차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감사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반전은 그 이후였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다시 만난 마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나도 우산 받았어. 미안, 틀린 건 나였어. 마크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꾸었더군요.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이번에는 휴가를 내고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하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서울의 골목골목을 탐험하면서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처럼 한국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마크와 함께한 여행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길을 잃었을 때 1시간이나 우리를 데려다 주신 할아버지, 비 오는 날 우리에게 우산을 나눠주신 학생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음식 주문을 도와주신 식당 주인분까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 마크도 저처럼 한국의 진정한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국력은 GDP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라는 걸요. 경제적 성장이나 화려한 기술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 개인의 성공만큼 모두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2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캐나다, 그리고 제 마음의 고향이 된 한국.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경험하고 배우면서 저는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가끔은 한국에 정착해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처럼 두 나라를 오가며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한국의 캐나다의 좋은 점들도 소개하면서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우연히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우리 삶에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배려의 정신을 제 삶의 어디에서든 실천하려 할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 돌려줄 수 있는 작은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 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승무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한 승객이 구토를 하며 쓰러지는데요. 과연 이 비행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브로라 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했던 타티아나입니다. 한국과의 첫 만남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던 5년차 되던 해,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아브로라 항공이 한국의 인천공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공편을 신설하면서부터였죠. 러시아의 차가운 겨울 공기만큼이나 냉랭했던 기내에서 저는 매일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릴 적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꿈꿨던 하늘과의 만남은 무겁고 고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아브로라 항공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합격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한숨부터 나왔죠. 특히 안드레이와 같은 비행편에 배정될 때면 한숨이 더 깊어졌어요. 안드레이는 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 승무원이었습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와 불친절한 서비스는 이미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삼촌이 항공사 고위 임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어요. 휴가를 앞둔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행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잠시나마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드레이와 한 팀이 되었고 그의 고압적인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출발 전 브리핑에서 안드레이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고 화물칸 점검을 고집스럽게 자청하더군요. 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곧 다가올 휴가 생각에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비행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인천공항의 세련된 시설과 정확한 시스템, 친절한 현지 직원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공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승무원들의 전문적인 서비스 정신은 제가 본받고 싶을 정도였죠.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도 못했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새하얀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노을빛이 기내를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승객들 대부분은 기내 영화에 몰두하거나 책을 읽으며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담요를 덮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었죠. 제가 따뜻한 기내식 서비스를 마치고 갤리로 돌아가던 순간 33시 좌석에 앉아 계시던 노부부 중 할머니께서 갑자기 거친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목에 걸린 줄 알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27B 좌석의 젊은 여성분도 기침을 시작했고 15분 안에 비즈니스석의 승객들까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고 붉게 충혈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숨쉬기 힘들다며 울음을 터뜨렸죠. 객실 내부에는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썩은 달걀 같은 아니면 부패한 양파 같은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특히 화물칸과 가까운 뒤쪽 승무원들의 증상이 더 심각했어요. 저도 미세한 떨림과 함께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죠. 평온했던 기내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화를 보며 웃고 있던 승객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승객들은 기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승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기장에게 즉시 보고했고 산소 마스크를 승객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드레이는 이상하게도 침착해 보였고 오히려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단순한 에어컨 문제일 뿐이에요. 승객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먼저 증상을 보였고 승객 절반 이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기장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어요. 가장 가까운 공항인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극구 반대했지만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러시아어와 영어로 비상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고 저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승무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다행히 부기장이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방향을 틀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낯선 나라에 착륙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안도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정말 옳았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상공에 진입했을 때의 풍경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활주로를 따라 늘어선 푸른빛 조명은 마치 우리를 안내하는 길잡이 같았죠. 비상 착륙임에도 불구하고 기장의 착륙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체가 멈추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대의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가 이미 정렬해 있었고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속한 대응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승객 대피 과정이었어요.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중증 환자부터 신속하게 분류하고 증상에 따라 다른 색깔의 표식을 붙여가며 차례대로 환자들을 이송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지현 승무원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 특수구조팀에 배치된 승무원으로 저희 비행기의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답니다. 김지연의 말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심지어 러시아어 통역사들까지 신속하게 동원되어 승객들의 불안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규모 구조 작업이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드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자며 오로지 승객들의 안전과 건강에만 집중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는 현장 응급진료소가 마치 작은 병원처럼 꾸려졌어요. 승객들은 차례대로 진찰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처럼 정확했고 의사소통은 마치 교향악단처럼 조화로웠죠. 특히 한국의 첨단 의료 장비들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이동식 CT 촬영기까지 동원되어 승객들의 폐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했죠. 러시아의 대형 병원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상 대기실로 안내된 저는 창밖으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구조대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분명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내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몽롱한 상태였지만 곧 의식이 또렷해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죠. 병실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점적 주사를 맞고 있던 저의 옆 침대에는 다른 승무원들도 누워 있었어요. 모두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안드레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고 해요. 의료진들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독성 물질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 듯 했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우리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죠. 병실에 들어온 의사는
최윤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저희의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었어요. 혈액 검사부터 폐 기능 검사까지 모든 검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죠. 폐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 의사의 말씀대로였어요. 매 시간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체크를 했고, 심지어 병실 안의 공기질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검사 결과를 태블릿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최소 며칠은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승객들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이미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증 환자들은 저희와 같은 층에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료진들도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저희와 소통하려 노력했죠. 이틀째 되는 날, 최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물칸에서 발견된 불법 화학물질의 정체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안드레이의 수상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최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이의 수상했던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공항 보안팀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저에게 출발 전 안드레이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그가 보였던 초조한 모습, 화물칸을 꼭 자신이 점검하겠다고 고집했던 일, 비상 착륙을 극구 반대했던 것까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화물칸에서 발견된 물질은 러시아에서 금지된 산업용 화학약품입니다.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했던 것 같네요. 수사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이런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려 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드레이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수사팀의 치밀한 조사 앞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CCTV에는 그가 화물칸에서 수상한 짐을 옮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더구나 한국의 첨단 과학수사팀은 화학물질의 출처까지 추적해냈습니다. 러시아의 한 제약회사와 연관이 있었고, 안드레이는 이 회사와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물질을 운반해왔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한국 경찰은 이 사건을 국제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인터폴에도 이 사실이 전달되었고, 러시아 당국에도 정식으로 통보되었어요. 안드레이는 체포되어 조사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 거만한 표정이 없었어요. 대신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수사팀의 전문성은 눈부셨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분석, 국제 공조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저는 병실 창문 너머로 수갑을 찬 안드레이가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승객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뻔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안드레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료였던 사람이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타티아나 씨, 아직 안 주무셨네요? 김지현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드세요. 한국의 전통차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유자차를 마시며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지현은 자신이 승무원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 역시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했죠. 사실 내일 퇴원하시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지연의 목소리에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에 숨겨진 보물을 보여주겠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김지현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일반 승객들은 잘 모르는 공항의 특별한 공간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방문한 곳은 공항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곳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는 비행기의 모습은 마치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는 거대한 새 같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힘들 때마다 찾는 곳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김지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러시아에서의 고단했던 시간들, 안드레이 사건의 충격,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공항 지하에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공항의 심장이라 불리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와 자동화 시스템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김직원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항공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반적인 박물관과는 달랐어요. 실제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와 비행의 역사를 담은 생생한 전시물들이 가득했죠. 여기 봐요. 이건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모형이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꿈을 꾸었대요. 하지만 결국 해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안드레이 사건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 공항의 자랑거리를 보여드릴게요. 김지현이 안내한 곳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귀여운 모습의 로봇이었습니다. 김지현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귀여운 모양의 로봇이 승객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로봇은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죠. 심지어 수화물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로봇도 있었습니다. 면세점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러시아의 공항 면세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컸고 진열된 상품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공항 한켠에 자리한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한복을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현이 권유로 저도 한복을 입어봤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어요. 식당가에서는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현은 저에게 비빔밥을 추천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다양한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 인상적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환승 편의시설이었어요. 수면실은 마치 고급 호텔 객실 같았고 샤워실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화관과 박물관까지 있었죠. 저희 공항은 19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예요. 김지연의 말이 전혀 과장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했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보였던 작은 디테일이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필요한 승객을 위한 무료 대여 서비스, 영유아 가족을 위한 수유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모든 것이 이용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지연과 공항을 돌아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김지연은 어느 날 공항 직원들의 업무 교대 시간에 맞춰 저를 안내했는데 그들의 세심한 인수인계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승객의 작은 요청사항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전문성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비행 스케줄이 바뀌어 당황하던 외국인 승객을 위해 김지연이 보여준 친절은 잊을 수 없었죠. 통역은 물론 대체 항공편 예약과 호텔 숙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모습에서 단순한 승무원이 아닌 승객의 든든한 동반자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나도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어요. 한국 음식과의 첫 만남은 공항 근처 한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영과 함께 들어선 식당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신기한 냄새였어요. 매캐하면서도 달콤한 그리고 약간은 짭조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그것이 바로 떡볶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빨간색의 떡볶이를 처음 맛보았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네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매운맛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자꾸만 젓가락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김밥이라는 음식도 특별했어요. 얇게 썬 단무지의 단맛, 시금치의 향긋함, 달걀의 부드러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들른 편의점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컵라면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랐죠. 김지현의 추천으로 고른 컵라면은 그날 밤 제 인생의 새로운 취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더욱 흥미진진했어요. 붕어빵의 달콤한 팥향, 호떡의 은은한 계피향, 그리고 고소한 땅콩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네요. 러시아의 길거리 음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였어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이자 소통의 수단이었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에서 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던 아시아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웠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잠을 청하기 전 저는 창가에 앉아 인천공항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마침 그때 김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내일 안드레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팀의 협조 요청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공항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이의 비리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팀의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화물칸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은 일본에서 금지된 산업용 표백제였죠. 러시아에서 생산된 이 물질은 값싼 가격에 비해 효과가 강력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특수수사팀은 안드레이의 지난 6개월간의 비행 기록을 추적했어요. 그들이 찾아낸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매달 한두 차례씩 이런 위험물질을 운반해왔던 거죠. 공항 보안팀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화물칸의 잔류물질까지 분석했어요. 그들의 과학수사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성분 분석이 이루어졌고 실시간으로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가 되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 수사팀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증거가 나올 때마다 차분히 기록하고 조목조목 안드레이를 몰아붙였습니다. 감정적인 추궁이나 강압적인 신문은 전혀 없었죠. 안드레이의 휴대폰에서는 일본 밀수업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지만 한국 사이버 수사팀은 이를 완벽하게 해독해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인천공항의 고해상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물칸 점검을 핑계로 수상한 물건을 옮기는 안드레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의 거만한 표정은 이제 창백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죠. 한국 경찰은 이 사건을 국제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인터폴의 수사 기록이 전달되었고 러시아 당국에도 정식으로 통보되었어요. 안드레이의 삼촌인 고위 임원도 조사선상에 올랐죠.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안드레이는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법 행위는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았고, 이제 그는 국제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한국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돈이나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어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조서 작성을 위해 공항경찰서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입구에서 마주친 김지현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김지현의 한마디가 제 생각을 바꿔놓았죠. 타티아나 씨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항공사에도 꼭 필요한 인재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공항 내 첨단 시스템, 친절한 서비스, 체계적인 업무 처리.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꿈을 향한 첫걸음은 의외의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공항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 최윤석 의사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한국 항공사에서 러시아어가 가능한 승무원을 찾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죠. 외국인이 한국 항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지연은 한국의 항공사들이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명확했고 필요한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었죠. 비자 문제도 항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김지연이 추천해준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초 회화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한글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어서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도 받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알게 된 직원들이 면접 예상 질문을 정리해 주었고 한국의 면접 문화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은 큰 힘이 되었죠. 면접장에서 만난 한국의 항공사 관계자들은 제 러시아에서의 경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면접관들의 태도였죠.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승무원이 필요하다며 제 경험을 높이 샀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공항 근처 카페에서 김지현과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한국의 항공사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배려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인천공항 근처를 산책했어요. 활주로가 잘 보이는 전망대는 어느새 제 즐겨찾기 장소가 되어 있었죠. 이른 아침에 쌀쌀한 공기를 맞으며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전망대에 올라 비행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김지현이 추천해준 한국 음악을 듣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 항공사의 합격 통보를 받은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거닐던 중이었어요. 활주로를 오가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후 가장 먼저 김지현을 찾았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죠. 공항 의료센터에도 들러 최윤석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저 하늘을 한국항공사의 승무원으로 날게 되겠구나.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예상보다 더 풍성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문화를 배웠고, 동료들은 늘 따뜻하게 저를 도와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신입 승무원 교육이었습니다. 안전수칙부터 서비스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교육시설은 마치 작은 비행기 안과 같았고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었죠. 첫 비행을 앞두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항공사의 유니폼을 입은 제가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때로는 힘들지만 매 순간이 보람찹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면 늘 생각하게 돼요. 그때 그 비상 착륙이 아니었다면, 김지현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가끔 공항 의료센터 앞을 지날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위기의 순간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 제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출근합니다. 한국의 하늘을 날며 새로운 꿈을 이뤄가는 중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랐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어느새 이곳 한국이 되었어요. 저는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꼭꼭 부탁드립니다.